안녕하세요. 남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미래행 교과서의 상처가 더 꽂히다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를 좀 읽어가면서 볼 건데요. 우리가 이 상처가 더 꽂히다 외에도 이렇게 하나의 그 글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까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400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자, 여러분 지금 어린 매화나무라고 하는 것과 400년 고목, 이 고목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나무를 말하죠. 400년 고목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어린 매화나무는 꽃이 피느라 한창이고 이 고목은 꽃이 지느라 한창이래요. 이것을 통해서도 또 대조가 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어린 매화나무와 그 고목, 400년 고목이 대조가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걸 표현함에 있어서 뭐뭐 하느라 한창이고 뭐뭐 하느라 한창인데 라고 하면서 이제 대구법 쓰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구경꾼들 고목에 더 몰려섰다. 자, 여러분 지금 꽃이 피느라 한창인 건 어린 매화나무입니다. 사실 더 뭔가 예쁘고 그렇게 좀 생명력이 좀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경꾼들이 고목을 바라보고 있대요. 고목에 몰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자, 지금 여러분 지금 그 고라고 하는 이것을 반복을 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뭘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 고목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고목이 뭐 이렇게 오래되었다 이게 아니라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튀어나왔다라고 하면서 이 고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운율을 만드는 동시에 이 시각적으로 고목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굵다란 혹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궂다. 거무죽죽한 혹도 구멍도 모양 굵기 깊이 빛깔이 다 다르다. 지금 계속 고목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목이 막 진물도 잡혀서 막 이렇게 막 패여 있고 상처가 굉장히 많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거무죽죽한이라고 하는 색채 이미지. 색채 이미지가 나오면 바로 시각적 심상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고목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밥비 오르내려도 의연하고 의젓하다. 자,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입었고 지금 모습이 이런데 거기에다가 새 진물, 그러니까 진물이 그 옛날에 나오는 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 진물이 번지는 걸 개미들이 밥비 오르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새 진물이 번지는가 보다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고목은 굉장히 의연하고 의젓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도 굉장히 숭고하고 굳건하게 서 있는 고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군자 중 으뜸답다. 자, 그래서 고목에 대한 시적 화자의 그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으뜸이래요, 으뜸. 그래서 예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네, 참고로 이게 이제 그 사군자가 지금 매화난초 국화 대나무라 돼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어린 매화나무와 400년 고목이었는데 이 고목도 매화나무였던 겁니다. 그래서 매화예요. 그래서 사군자 중 으뜸답다 표현하고 있어요. 자, 꽃 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자,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막 꽃이 피고 있는 매화나무가 아니라 꽃이 지고 상처로 가득한 고목에 몰려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꽃 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으로 보이는가?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으로 보이는가? 자, 이제 구경꾼들이 상처가 깊은 이라면 이 고목의 상처가 마치 훈장처럼 보이고 또 이제 그 상처가 도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마치 부적처럼 보이는 이 구경꾼들이 상처를 훈장과 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하는 모습들을 대구법을 사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년 못된 사람이 매화 400년의 상처를 헤아리랴마는. 사람은 100년도 못 살죠. 그런데 이 매화나무는 400년이나 된 고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화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거예요. 인간과 살아온 시간을 지금 비교해서 상처의 깊이를 인식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요. 아무튼 그러랴마는 그럼에도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본다.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자, 여러분 쓸어보고 어루만지고 촉각적 심상이죠.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난다. 후각적 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심상 쓰이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자,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자, 그래서 여러분 도치법 쓰이고 있죠. 상처의 향기가 진동한다가 아니라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이렇게 말의 순서를 바꾸는 도치법 쓰인 부분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고목의 상처를 이렇게 후각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상처야말로 더 꽂힌 것을.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막 상처에 향기가 난다고 하고 상처야말로 더 꽃이라고 하면서 이 역설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상처라는 건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것을 향기나 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속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역설적, 상처가 이 아름다운 꽃보다도 더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이 역설법이 쓰이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설법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 정말 많이 나와요. 역설법이 뭐죠, 여러분? 네, 역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순된 것들을 가지고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이 있어야 한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반어법과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도 좀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반어법이랑은 뭐가 다른지도 좀 구분할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요거 이제 이 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이와 읍내까지 50리길을 여행한 것도 5학년 2학기였던 것 같다. 자, 지금 글쓴이가요, 자신의 5학년 2학기의 일을 좀 떠올리면서 그 추억을 회상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딱 보면서 느끼심이 오셔야 돼요. 아, 이거는 수필인가 보다. 글쓴이가 지금 자신의 실제 경험을 가지고서 쓴 글이에요. 자, 여러분 수필의 특징도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죠? 좀 간단히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필의 특징, 형식이 없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이제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글입니다. 누구라도 쓸 수 있는 글이에요. 그리고 이제 글쓴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하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들을 그 소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소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것이라도 내 주변에 있는 어떠한 일상적 소재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엇이라도 그 수필의 소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쓴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개성적이다라고 하는 특징도 우리가 확인을 해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이 수필의 갈래상 특징 묻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어째서 읍내까지 50리길을 여행했냐면요. 이제 책을 사러 간 거예요. 큰 서점에 가가지고 문제집이며 참고서를 사야 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멀어서 이제 좀 가기가 힘들었지만 읍내에 살고 있는 고모에게 이제 가가지고 자기로 하고서 가족들이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읍내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토요일로 길을 떠나가지고 한참을 걸어가지고 읍내까지 무려 4시간이 걸렸대요. 그 4시간 동안의 풍경을 막 묘사하면서 이제 갔는데요. 자, 거기 그 읍내를 보니까 되게 달라요. 자기가 있던 곳과 너무 다릅니다. 또 이제 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라고 하면서 이 복잡한 읍내의 풍경에서 오는 긴장감을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서점을 찾아갔을 땐 이미 해가 진 상태고 책도 너무 많아서 정신도 잘 못 차리고 자세히 보지도 못하고 책을 샀어요. 자, 그런데 밖에 오니까 이미 한밤중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서 고모네 집에서 어떻게든 자보자 하고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식당에서 어떤 아저씨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러 왔다 하면서 잠은 고모네 집에 잘 거예요 하고 말을 했는데, 쪽지를 보고서 야, 이거 너무 멀다, 고모네 집까지 가기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들이 굉장히 따뜻한 그 호의를 베풀어요. 어떻게 하느냐, 군청 직원들이셨거든요. 이분들이 군청 숙직실에서 아이들을 재워주고 아침밥까지 먹여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아서 다시 서점에서 동화책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책들을 샀어요. 자, 그랬더니 돌아오는 길은 훨씬 즐거웠던 것 같다. 자, 이제 막 읍내에 처음 가고 막 불편하고 막 이렇게 해서 복잡하고 두렵고 막 이랬던 감정이 있었는데, 이 돌아오면서는 즐거운 감정을 느껴요.
이 이제 그 따뜻한 호의를, 이 군청 직원들이 따뜻한 호의를 느끼면서 이제 마음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보는 풍경도 글쓴이의 즐거움을 반영해가지고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들이 이 풍경에서 묘사가 되고 있고요. 이 군청 마당에 늙은 느티나무와 마음씨 좋은 직원의 웃는 모습, 그리고 현덕의 소설 군맹 속의 인물들인 만수 또는 점숙의 모습과 함께 아직도 내 뇌리에 짙은 색깔의 그림으로 박혀있다. 글쓴이가 자신이 느꼈던 경험들을 이 그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글쓴이가 자신이 경험에서 얻은 그런 심미적 인식을 그림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글을 같이 읽어보았고요. 그러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의 시인이 느낀 심미적 인식과 그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인은요, 화자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뭐 화자라는 거는 나 아니면은 뭐 우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품 속의 화자가 나올 땐 이렇게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시에서는 그 화자가 이제 자신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뭐 나, 우리 같은 표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자를 직접적으로 등장시켰다고 하는 그 선지가 잘못된 답입니다. 자, 나머지는 어떤 점에서 적절한지도 꼭 여러분 공부를 해 두시고요. 이제 이것 외에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중학교 3학년 1학기 미래행 교과서의 노새 두 마리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새 두 마리는 글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그 골목은 몹시도 가팔랐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파른 골목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이제 인물이 처한 힘들고 가난한 삶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 가파른 골목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그 성격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중심인물이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인데요. 이 중심인물이 아버지이지만 이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서술하는 서술자는 나입니다. 나. 그래서 나가 이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관찰하고 있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가지고 있는 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것으로 인한 특징들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게 중요한 거 마차라고 하는 소재가 나오죠. 지금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은 1970년대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요, 1970년대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소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그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선지에 뭐 마차, 슈샤인 보이 막 이런 식으로 그 선지들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소재가 이 1970년대 삶을 보여주는 소재인지도 여러분이 정확히 체크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노새라고 하는 것이 나오네요. 우리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소설의 중심 소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새, 아버지가 이제 직업이 무엇이냐면요, 연탄을 배달하셔요. 여기도 나와 있죠. 연탄을 배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연탄 배달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노새입니다. 노새가 이 연탄 마차를 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 의 고된 노동, 힘든 삶을 함께하는 소재인데요. 이 노새가요, 작품 내에 딱 한 마리만 나와요. 이 아버지가 지금 연탄을 배달하면서 끌고 있는 이 노새 한 마리가 나오는데 제목은 노새 두 마리죠. 자, 그럼 어떤 점에서 왜 제목이 노새 두 마리로 표현되었는지 좀 작품을 같이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동네에 대한 얘기 나오네요. 이제 우리 동네는 변두리였다라고 하는 거 나오죠. 가난한 동네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동네인데
그 동네에 이제 옆에 그 새 동네가 생겼어요. 하나 둘 문화주택이 이제 들어서면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새로운 형식의 주택인 이 문화주택이 들어서면서 골목 하나를 경계로 이 옛날 동네 구동네와 새 동네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동네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고 이 새 동네 사람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동네가 바뀌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이제 이걸 좋아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원래 그 동네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연탄을 한 번에 많이 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충분히 벌기 위해서는 이제 연탄을 그 배달하는 지역을 넓혀가지고 옆에 있는 동네까지 배달을 가야만 했습니다. 힘들죠, 그렇게 하면. 자, 그런데 이 새 동네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사람들은 아주 부유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연탄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먼 동네까지 갈 필요 없이 이 새 동네까지만 배달을 해도 그 충분히 배달할 양들이 채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좋아하셨다 하는 얘기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구동네와 새동네 사람들의 관계가 나오거든요. 이 두 동네 사람들은요, 서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뭐 빈부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서로 굳이 같이 어울리지 않았고, 근데 나의 경우에는 새동네 사람들을 좀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노세에 대한 그 태도 차이 때문이에요. 구동산 사람들은요, 노새가 이제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자주 봤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노새가 길거리에 막 오줌 싸고 이러는 걸 보면서 막 욕하고 싫어하고 막 이랬고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이 새 동네 사람들은 노새를 볼 때마다 어이 귀여워, 어머 지금도 노새가 있네, 아주 예쁘게 생겼네, 이런 식으로 막 칭찬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나는 이 새 동네 사람들의 그런 태도를 좀 좋아했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도 그렇고 이 노새에 대한 자부심으로 막 그런 행동하는 모습들도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아버지가 노새를 키운 그 계기가 나오는데요. 원래는 아버지가 말을 부리던 사람인데 이 노새를 바꾸게 된 계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이제 변화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1970년대니까요. 막 자동차 들어오고 막 3륜차 들어오고 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누가 연탄 배달을 노새를 가지고 하냔 말이죠. 다 이제 3륜차 이런 걸로 끌고 다니지. 그런데도 아버지는 어쨌든 그 노새를 가지고서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족들도 사실 노새 데려올 때 반대했어요. 노새는 뭐 힘을 못 쓸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든 노새를 데리고 하겠다라고 하면서 노새를 키우고 있고요. 나도 이 노새를 되게 정성으로 애정으로 돌보면서 노새와 막 감정 교류도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노새가 갑자기 달아난 건 어저께 일이었다. 자, 어저께 일이라고 하는 과거 회상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구성 뭐라고 하죠? 바로 역순행정 구성이라고 합니다. 현재에서 과거로 이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맨 처음 글 시작할 때 나왔던, 여러분, 가파른 골목길 기억나시죠? 이 그 골목은 몹시도 가팔랐다. 이거. 자, 이 가파른 골목길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요, 이 노새를 끌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뭔가에 걸린 것처럼 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올라가고서 이렇게 막 노새도 온갖 힘을 쓰면서 막 애를 쓰고 있는데 막 밀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막 점점 막 제자리에 버티고 선 것만도 다행일 정도로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굉장히 각박한, 인정이 메마른 세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막 못 오르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홀랑 다 넘어지고 말아요. 다 와르르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면서 아버지도 넘어지고 노새도 막 이렇게 어디다 곤두박질 칩니다. 자, 그래서 깜짝 놀란 그 순간 노새가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어딘가로 도망을 쳐버렸어요. 고삐가 풀린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내 노새하고 깜짝 놀라서 막 또 뒤쫓지만 이 노새를 결국엔 잡지 못해요. 자, 그래서 막 사람들도 올라 그렇군, 말이 뛰어가는군 이러면서 그냥 보이기만 하고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와 나가 이 노새를 찾으러 멀리 갑니다. 그래서 나가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도시에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들, 그 사이에서 굉장히 분주하게 찾아보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막 여기 보시면 아무도 나를 붙잡고 뭐 묻지 않았다, 뭐 걱정 말라고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과 그 교류하지 못하는 모습,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일에 굉장히 무관심한 모습들 보여줍니다. 그래서 밤늦도록 노새를 찾아봤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집에 왔어요. 아빠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찾지 못하고 그날은 끝났는데 나가 잠이 들어요. 그래서 이 깊은 잠에 빠졌던 것 같다 이후에는요, 나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이에요, 다. 어떤 꿈이냐? 노새가 막 도망쳐요. 자, 그래서 꿈에서 노새의 이동 경로를 여러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골목으로 시작해가지고 막 고속도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노새가 점점 더 넓은 공간으로 나아가는 그 자유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는 그 이동 경로 꼭 정확하게 확인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소동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막 그 꿈속의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요. 여기 봐야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 저놈도 저렇게 한번 뛰어보고 싶었을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노새가 왜 도망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노새는요, 그동안 뭐 불만 표현할 수도 없이 그런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 아주 힘들게 무거운 연탄을 골목길 위로 배달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노동의 굴레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새도 자유를 원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이 꿈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다음 날이 되어서 아버지와 나가 다시 한번 노새를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막 시장도 가보고 동물원도 가보는데요. 자, 이 동물원이라는 장소에서 뭘 보게 되느냐? 얼룩말 2마리를 발견을 해요. 자, 이 얼룩말 2마리를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아버지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말이나 노새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였다. 하면서 이 아버지와 노새가 닮았다고 하는 이 아버지와 노새를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는 좀 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제 아버지랑 다시 결국에는 노새를 찾지 못하고 이제 돌아와요. 그래서 대포집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 정말 문제 많이 나와요. 아버지가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라고 말을 해요. 자, 왜 그러느냐? 노새가 지금까지는 우리 가정의 경제를 책임진 그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노새가 떠나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노새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그 가정 경제를 내가 어떻게든 책임지겠다. 노새가 도망쳤으니 별 수 있니? 내가 해야지. 라고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의지, 그 책임감이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아버지의 이 의지가 결국엔 다시 무너집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순경이 찾아와가지고 이 노새가 도망을 치면서 온갖 곳에 피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잡아 넣겠다고 말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사정들을 헤아리지 않는 굉장히 또 냉정한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치죠. 자, 어쨌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나 절망을 해서 이렇게 한참 이렇게 눈만 뒤룩뒤룩 굴리고 서 있다가 시적시적 문 밖으로 걸어 나갑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향해 가요. 자,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자, 여기서 아버지와 노새가 완전히 동일시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떤 점에서 그러한 것이냐면요, 여러분, 아버지도 노새도요, 어떤 존재냐?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이 시대가 지금 막 도시화되고 있어서 자동차 들어오고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고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서 아버지도 노새도 여전히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어떤 존재냐? 굉장히 고된 노동, 그리고 힘든 상황에 이제 매여 있는 존재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면서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이 아버지와 노새가 동일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제 밀려나는 것, 그래서 힘없고 약한 것, 이제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또 한 마리의 노새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가리키며 캄캄한 골목길을 마구 뛰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작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좀 슬픈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17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7번. 1번이 답이 되겠죠. 작품 속 서술자인 나가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이제 아버지의 그 삶을 객관화하여 보여주고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선지들은 왜 답이 될 수 없는지도 여러분 꼭 꼼꼼하게 확인해 두시고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미래행 교과서의 로봇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을까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에서는 좀 어떤 글을 읽고 그것을 가지고서 또 독서 토론을 하는 그 과정까지 좀 굉장히 길게 지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좀 넘기고 중요한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하다와 같은 이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글이 나오는데요. 이 글을 이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율주행차 도입이 가져오는 미래를 전망하는 내용을 담은 소제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 차가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는 걸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앞으로 사람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은 불법화될 것이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인용한 부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이라고 하면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이용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교통사고의 90%가 운전자의 실수에 따른 것이고 도로나 기계장치 결함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10%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이 자율주행차보다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하다는 그 주장의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주행차 도입으로 인한 이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들이라는 소제목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운전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도 또 보여주고 있네요. 자, 여기 보면 탁월한 안정성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가 예고된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는다. 왜냐하면 운전 가능 연령이나 운전면허의 개념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장애인들도 이동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자율주행차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이 자동차가 주행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가구 소득의 무려 20%가 승용차 유지 비용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유지와 관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운전은 결국 취미처럼 그냥 뭐 승마나 이런 것처럼 그냥 취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는 운전대를 로봇에게 넘길 수 있을까라는 소제목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자,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 가격이 충분히 낮아져야 하고 또 이 자율주행차를 고려한 신호체계와 도로시설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사람들이 운전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용자 수용성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율주행차가 도입이 된다고 할 때 사람들이 이 운전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이제 윤리적 딜레마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건데요. 무엇이냐? 이제 어떤 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프로그래밍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이 예시 터널 문제 사고 실험입니다. 이 자율주행으로 운전 중인 차가 좁은 터널에 진입하려는 순간 근처에 있던 어린아이가 발을 헛디뎌서 도로 위로 넘어져 버렸다. 아이를 치고 터널로 진입할 것인지 터널 입구에 차를 부딪혀서 자기가 죽을 것인지 이런 식의 이제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본능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시에 조수석 부상률이 운전석보다 높다. 짧은 순간이지만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조작하는 성향 탓이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거의 타당성을 좀 비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반드시 이게 운전자의 본능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일어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지만 컴퓨터로 이제 이걸 프로그램을 해놓는다면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프로그래밍 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사고 상황에서 그 자율주행차가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큰 문제가 된다.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은 글을 읽고 이제 친구들이 토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토론에 대한 내용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논제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자, 논제의 특징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논제의 경우에는요, 여러분, 평서문으로 진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냐면 의문문으로 진술하여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잘못된 선지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 논제의 경우 이제 여기 나와 있죠. 관심거리여야 된다. 자, 논제의 조건, 관심거리거나 흥미가 있는 대상이어야 된다. 두 번째로 찬반 쟁점이 뚜렷해야 한다. 그래서 찬 한쪽의 입장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제의 조건도 여러분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쟁점에 따라서 토론의 개요서를 작성하고 막 자료도 수집을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뭐 자료가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책에서 찾은 자료들 그리고 다른 매체에서 찾은 자료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료들이 어떤 토론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러분 정리하신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은 넘어갈게요. 토론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또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사회자의 역할입니다. 문제로 토론과 관련된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사회자는요, 토론에 일단 논제를 제시하고요. 발언 순서를 안내하고요. 이제 뭐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토론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너무 부딪힌다거나 약간 좀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나 인신공격으로 이어진다 할 때 이제 중재하고 올바른 태도를 안내하는 역할도 하겠죠. 그리고 토론이 끝날 때쯤에는 토론 내용을 뭐 요약하거나 정리하고 뭐 마무리하는 그런 이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자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여러분 정확히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일단 이 토론이 시작이 됐네요. 우리가 이제 입론이라고 하는 부분 나옵니다. 입론이라고 하는 건요, 각각의 입장에서 논제에 대한 자기 편의 주장과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이 입론은요, 여러분 항상 찬성 측이 먼저 합니다. 자, 지금 찬성 측 입론을 볼게요.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핸들과 하면서 지금 찬성 측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토론에서 용어를 정의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토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할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어를 정의해 놓으면서 그거를 시작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찬성 측의 주장은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운전하는 차보다 안전하기 때문이다. 자, 자율주행차의 안정성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는 이제 그 통계 자료, 이 믿을 만한 기관의 통계 자료를 인용한 그것으로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이 교통사고 90%가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한다라고 하는 근거를 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인공지능도 사실 실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당성이 떨어진다라는 그 타당성 평가를 할 수도 있다는 점 확인해 두세요. 자, 둘째, 자율주행차는 이익과 장점이 많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근거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측의 경우에는 요거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걸 반대하고 있죠. 자, 그 주장으로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근거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딱히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근거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거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두세요. 다음으로 양측의 반론이 진행됩니다. 이 반론은 상대편이 입론한 부분에 대해서만 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 측의 경우에는 찬성 측이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안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 안전성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매체에서 찾은 자료, 우리가 읽은 그 독서 내용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다른 매체에서 찾은 자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이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고 있어요. 자, 또한 자율주행차 도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 문제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운전하는 즐거움을 빼앗는다는 문제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반대 측이 그 자율주행차가 안전하지 않다고 한 당신들의 주장은 기술과 제도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다시 반박을 합니다. 제도를 어떻게 보완하면 되느냐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이 일자리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문제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한 이제 재반론을 가집니다. 이 재반론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차 또한 사람처럼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전혀 일으키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 자율주행차의 한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좀 일부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렇지만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차 또한 언제든 도로 위를 달리는 흉기가 될 수 있다,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찬성 측의 재반론의 경우에는요, 이걸 얘기합니다. 지금 운전하는 즐거움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까 거기서 이 노약자와 장애인 이동 편의보다 운전하는 즐거움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반박을 하는 부분, 반론을 하는 부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모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잘못 말한 걸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상대편의 인정을 이끌어내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죠. 굉장히 효과적인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내용 넘겨서 결론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 측의 최종 결론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인공지능도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허점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테러 등 범죄에 이용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운전하는 즐거움과 일자리도 빼앗는다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요,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고, 노약자와 장애인이 이동 편의를 도울 수 있고, 지루한 운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다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사람은 인류의 번영을 위해 기계와 도구를 슬기롭게 사용해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발언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평가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기계를 이용해서 전쟁을 벌였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오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부분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러나 뒷부분에 이제 증기기관이 발명하면서 산업혁명이 발생한 것처럼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 역사적 내용을 예로 들고 있기 때문에 또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라는 점, 이 주장의 그 타당성 판단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좀 토론 내용도 같이 보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문제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살펴본 그 내용이죠. 여러분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 고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적절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기계와 도구를 슬기롭게 사용했다는 근거에는 이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기계와 도구를 이용해서 전쟁을 벌이고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그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왜 답이 될 수 없는지도 여러분 꼼꼼하게 체크를 해 두시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미래엔 교과서의 국어의 의문,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요, 여러분, 의문의 뜻에 대해서,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정리를 해 두셔야겠죠? 자,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한번 이 아래에 있는 다양한 예시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그림 보시면 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비읍이라는 자음이 디귿으로 바뀌면 달, 의미가 아예 바뀌죠. 뿐만 아니라 아라고 하는 이 모음이 오로 바뀌면 볼, 또다시 다른 단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는 이 작은 것 하나가, 이 단위 하나가 단어의 뜻 자체를 바꾸어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에서 이제 음운이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처럼 단 하나의 음운만으로도 소리 그 뜻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최소 대립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소리는 같고 단 하나의 소리가 차이 나는 것만으로 의미가 구별되는 그 단어의 쌍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한다.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 최소 대립상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모음과 자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모음과 자음을 구별하는 그 기준은요,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는지 받지 않는지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발음을 해보면요, 이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이 아는요, 공기가 막히는 것 없이 그냥 소리가 나고요. 이런 경우에는 공기의 흐름이 입술에서 막혔다가 소리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음의 경우에는 어딘가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고 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모음은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정리를 해둘게요. 음운에 속하는 것, 첫 번째가 자음 그리고 모음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구분되는 것은 그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고 네. 자, 다시 쓰겠습니다. 자, 음운, 자음,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고, 자, 그리고 모음은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음운은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소리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 우리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눈에 눈이 들어가서 차갑다. 또 여기 밤이라는 단어도 있죠. 밤에 밤을 구워 먹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모든 그 자음과 모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의미를 지금 구별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소리의 길이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소리의 길이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짧게 우리가 밤이라고 말하면요, 낮과 밤 할 때 그 깜깜하고 어두운 그 밤, 시간으로서의 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밤을 길게 밤이라고 표현을 하면요, 그거는 먹는 밤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도 그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소리의 길이도 음운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리의 길이가 음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문제도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다양한 그 똑같이 생긴 단어들을 제시하고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어떻게 뜻이 다른지 묻는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발음했을 땐 어떤 뜻이고 길게 발음했을 땐 어떤 뜻인지 이런 것도 구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좀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그래서 여기에 그 예시가 하나 나와 있네요. 그 오규원의 포근한 봄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눈,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죠. 자, 소리의 길이가 긴 눈과 그리고 여기 새끼고양이의 눈이라고 하는 소리의 길이가 짧은 눈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눈과 눈 구분할 수 있는 것과 뿐만 아니라 여기 잘 보세요. 봄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내리는 눈, 겨울에 내리는 그 눈은요, 소리의 길이가 긴 눈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봄눈이라고 쓰였을 때는 짧게 발음됩니다. 왜 그러느냐? 긴 소리를 가진 단어라도 이게 첫 음절에 있을 때에만 긴 소리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틀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눈 나오고 있는 이 포근한 봄이라고 하는 시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모음의 개수, 이것도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모음과 자음의 개수 익혀두시고요. 자, 이번엔 본격적으로 모음의 체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무엇이냐면요. 발음을 할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발음을 할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모음을 우리가 단모음이라고 해요.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 위치가 모양이나 위치가 안 바뀌어요. 자,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발음하던 중간에 바뀌는 거를 우리가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이중모음. 자,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이따가 밑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뭘 볼 거냐면요. 단모음에 대해서 먼저 볼 겁니다. 단모음. 자, 단모음 보겠습니다. 자, 단모음을 발음할 때 혀의 앞뒤 위치를 알아보자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으면 전설모음,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으면 후설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속하는 모음들 그리고 그 후설모음들 정확하게 구분해 두시고요. 두 번째, 혀의 높이에 따라서도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아 이렇게 발음을 해보면 혀의 높이가 계속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혀의 높이에 따라서도 높으면 고모음, 중간이면 중모음, 낮으면 저모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고, 중, 저모음의 그 분류도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입술의 모양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으를 발음할 때는 입술의 모양이 평평한데 우를 발음할 땐 입술의 모양이 동그랗죠. 입술의 모양이 동그란 모음을 우리가 원순모음, 평평한 때의 모음을 평순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쉽게 외우기 위해서 요 모음, 단모음 체계표를 바탕으로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혀의 앞뒤 위치, 입술의 모양, 그리고 혀의 높이에 따라서 이 단모음을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단어의 자음 체계입니다. 자음의 경우에는 일단 소리 나는 위치, 우리가 조음 위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조음 위치에 따라서 익혀두셔야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외워두셔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거 여러분 단면도 보이시죠? 이 발음기관 단면도에서 여기서 발음이 나는 게 무엇인가, 이쪽에서 발음 나는 게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단면도를 보고서 각각의 위치와 거기에서 발음나는 그 소리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분되는지는 정리된 표로 볼게요. 여기 국어의 자음 체계표 있죠? 그래서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해서 각각의 조음 위치에 따라 거기에 해당하는 자음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뭘 기준으로 분류를 하냐면요. 자음을 발음할 때 입안이나 코 안이 울리는지 여부에 따라서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로 분류를 합니다. 자, 입안이나 코 안이 울리는 이 울림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은요, 여러분, 요렇게 해당이 됩니다. 자, 외에는 안 울림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울림 소리 근데 4가지 중에요. 3가지는 코 안에서 소리가 울리고요. 하나는요, 이제 입 안이 울립니다. 그 공기가 혀의 양옆으로 흘러나가면서 입안이 울립니다. 자, 이 코 안에서 나는 소리를 우리가 콧소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건 요렇게 3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입안에 흘러나가면서 나는 소리는 리을, 요렇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울림 소리는 어떻게 해당되는지 이것도 구분할 수 있으셔야겠어요. 자, 그런데 이 울림 소리가 아닌 발음들은 또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또 소리의 방법에 따라서도 나뉘거든요. 먼저 이 방법부터 볼게요. 안 울림 소리. 자, 여기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여기 보십시오.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는 파열음.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혀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서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는 마찰음. 그리고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는 파찰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에는 뭐가 해당되는지도 익혀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소리의 세기에 따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발음기관의 근육을 긴장시키지 않고 약하게 내는 소리를 우리가 예사소리라고 하고요. 이 근육을 긴장시키거나 목소리가 나오는 통로를 좁혀서 소리내는 소리를 된소리라고 하고요.
근육을 긴장시켜 숨이 거세게 나오는 소리를 거센 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된소리는 이렇게 쌍자음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요것들이 된소리고요. 이 거센 소리, 피읍, 티읕, 키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센 소리라고 하니까요. 요 그 구분도 정확하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리 나는 위치와 소리 나는 방법에 따라서 이 자음 체계표도 정확하게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것이 이제 소리의 색이나 뭐 아니면은 모음의 종류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는 지금 그 알록달록과 얼룩덜룩이라는 예시가 나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아, 오와 같은 모음을 양성 모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성 모음으로 쓰이는 것들은 굉장히 밝고 예쁘고 가벼운 그런 느낌이 나고요. 우 이런 것과 같은 음성 모음들은 어둡고 지저분하고 좀 무겁고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성 모음이나 음성 모음에 따른 그 느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 소리도 이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느낌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음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이걸 좀 내려서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에 지금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은 동일한 조음 위치에서 소리가 나며 파열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동일한 조음 위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쌍기역은요, 여러분, 여린 입천장 소리고요. 쌍디귿은 잇몸 소리고요. 그리고 쌍비읍은 입술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 다른 조음 위치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선지들은 왜 적절한지도 여러분 꼭 같이 공부해 두시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미래인 교과서의 통일을 향한 국어의 길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요, 그 언어의 통합, 이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을 좀 극복하고 이제 좀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글쓰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글쓰기 과정 먼저 좀 우리가 전체적인 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계획하기 단계가 진행이 되죠. 이 계획하기 단계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 바로 주제, 목적, 그리고 독자입니다. 예상 독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 주제, 목적, 독자를 고려해서 이거를 설정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하는 그 단계를 가집니다. 자료를 수집할 때는 여러분 한 가지 매체에서만, 한 가지 경로에서만 자료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주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집한 자료들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중에서 주제를 드러내기에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지, 예상 독자의 수준에는 잘 맞는지, 출처는 믿을만한지 등등을 고려해서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써놓을게요.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 출처가 이제 신뢰도가 높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상 독자의 지식 수준 등에 맞아야 되고 등등등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자료를 선정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료를 선정한 후에는요, 내용을 조직해야 해요. 이거는 이제 개요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중간, 끝이라거나 아니면 뭐 서론, 본론, 결론이라거나 하는 식으로 글의 형식에 맞추어서 이렇게 개요를 구성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내용을 조직할 때에는 자기가 이제 수집한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 자료 활용 계획도 같이 세우면 됩니다. 그 후에는 이제 글을 표현하고 직접 이제 초고를 쓰는 거죠. 그 후에 이제 고쳐 쓰는 과정까지. 이 고쳐 쓸 때에도 이 주제, 목적, 독자를 고려하고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단어 수준에서 뭐 문장 수준에서 이렇게 좀 총체적으로 그 고쳐 쓰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쓰기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글쓰기 과정도 정확하게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이 친구가 어떻게 글을 좀 계획하고 있는지 보면 지금 학교 신문이라고 하는 매체에 글을 싣게 되었대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선정할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제, 목적, 독자를 고려해야 된다. 자, 그래서 어떤 주제로 쓸 것인가? 자, 지금 보시면 또 중요한 거 나오는데요. 이 쓰기를 하면서 뭐 어떤 문제에 계속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쓰기라고 하는 것은 글을 쓰면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내용에서는 글쓰기 과정 중에 계속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가 하는 그 과정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주제를 잡기가 힘들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느냐? 통일시대와 관련된 글감의 목록을 떠올려보고 관련 기사를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결 방법이 나왔어요. 찾아보았다 그랬더니 이제 내용의 기사를 보게 되었다. 자, 지금 어떤 기사냐면 쟤에게 살이 쪘다 했는데 왜 화는 냅니까? 라고 하는 이제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 제목이 제시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은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 언어 차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특히나 외래어가 불편하다. 북한에서는요, 외래어보다는 순우리말을 주로 사용하거든요. 순우리말로 순화한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그 남한의 말과는 잘 통하지 않는다 하는 불편함. 그리고 같은 말인데도 쓰이는 뜻이 달라서 이제 서로 오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불편함. 그리고 이제 그 단어의 언어 체계가 동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이를 유발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글을 읽고서 남북한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관해 글을 써야겠어. 주제를 지금 구체적으로 정했고요. 그 다음 독자, 예상 독자는 중학생이야 라고 하는 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문제에 부딪혀요. 주제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자, 친구들에게 남북 언어 차이에 관한 지식과 관심 정도를 물어보기도 했지 라고 하면서 직접 물어보는 것으로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주제, 목적, 독자를 선정했으니까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다고 했죠. 자, 도대체 어떤 자료를 찾아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 보았고, 그리고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찾았어 하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그런데 자료를 너무 많이 찾았나? 글쓰기에 필요한 자료를 선정해야 할 텐데, 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 주제, 목적, 예상 독자의 요구나 지식 수준, 그 매체의 특성 등등을 고려하고 이제 필요 없는 자료, 그리고 부족한 자료 등등을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자료를 선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가 수집한 자료, 첫 번째가 남북의 언어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이제 책인데요. 이 책의 경우에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 사유는 독자의 지식 수준을 고려했을 때 너무 어렵고 주제에도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점이 지금 이유로 나와 있어요. 자, 다음 책은 이제 남북의 발음 및 표기 차이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가지고 독자의 이해를 돕는 데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점 나왔고요. 다음으로는 뮤직비디오 자료인데요. 이제 그 매체가 신문이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를 실을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이제 예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누리집에서 활용한 그 남북의 생활 용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참고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이를테면 교집합, 사귐, 뭐 빼기, 덜기 하는데 갑자기 단짝, 냉동기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것들을 서로 연결해 놓고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서 우리가 남한에서 잘 알고 있는 이 단어들이 북한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연결해서 좀 공부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태나 발음이 같은 단어라도 의미가 다른 사례가 존재한다는 그런 사례들도 수집을 했고요. 다음 신문 기사. 이제 그 북한의 언어 정책이 어떠한지, 그래서 외래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우리말로 고치려 하는 그런 북한의 언어 정책에 대한 그 신문 기사고요. 다음으로 이 신문 칼럼은 이제 남북의 언어 문화가 서로 다르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들을 각각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의 자료인지를 좀 정리해둔 부분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글의 구조를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합니다. 자,
이제 내가 글을 쓰는 주제와 목적을 잘 드러내려면 어떤 구조로 해야 할지 생각해봤어. 2학년 때 배운 글의 구조를 살펴봐야겠어. 자라고 하면서 글의 구조를 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처음, 중간, 끝과 같은 이 글 전체의 구조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뭐 비교 대조라든지 문제, 그리고 문제 해결이라든지 하는 세부 내용의 구조를 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해결의 구조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한 부분 나오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문단을 어떻게 배열해야 독자가 이해하기 쉬울까라고 하는 또 문제에 부딪히자 글의 흐름을 고려해서 문단 순서를 조정을 했습니다. 또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추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작성된 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개요표인데요. 여러분, 이 개요표의 내용도 좀 정확히 알아두셔야 하는 게 이 개요표 내용 일부를 빈칸으로 뚫어서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무엇이고 주제는 무엇이고 처음, 중간, 끝에 각각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좀 확인을 해두시고요. 또 여기 이런 부분 보세요. 자, 북한말에 관한 조사가 부족한 현실,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이 없어서 삭제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니까요. 반드시 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개요표를 작성하면 개요표를 바탕으로 글을 직접 쓰겠죠. 자, 또 여기서도 문제에 부딪혔어요. 첫 문장이 안 써져 라고 하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비유, 강조, 변화 표현을 쓰거나 명언이나 속담을 인용해서 좀 독자의 관심과 주의를 끌고 좀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나 쉬운 어휘를 사용하자 라고 하면서 지금 초고를 작성하고 있는 그 과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고를 작성한 후에는 글을 고쳐 쓰기를 해야겠죠. 자, 글을 고쳐 쓸 때는 글의 구조, 주제, 목적, 독자,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점검하며 고쳐 쓰고요.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삭제해서 글의 통일성을 높이고요. 논리 전개 순서가 바뀌거나 흐름이 끊긴 부분은 재구성을 하고 단어 수준, 문장 수준, 문단 수준, 글 전체 수준에서 적절하게 고쳐 쓰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여러분 전체적으로 좀 직접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좀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꼼꼼하게 이런 거 자,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꼭 여러분 정리를 해두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일단 글쓰기 단계에 대한 문제인 31번 문제를 풀어보긴 할 건데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 그 남북한 언어의 뭐 이질성과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한 내용일치 문제도 출제가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9번이나 32번 다 그런 문제잖아요. 또 어휘의 예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31번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영상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문제 해설해 보겠습니다. 글쓰기 각각의 단계에서 해야 할 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료 수집하고 선정하기 단계에서는 자료 수집하고 선정하기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글의 목적, 뭐 주제 이런 것들에 맞는지 자료가 또는 매체나 독자의 특성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에 실릴 매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 이거 자체는요, 여러분,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 외에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미래엔 교과서의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단원에서는요, 이 논증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귀납 또는 연역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익혀두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럼 먼저 이 귀납과 연역이 각각 무엇인지 정의부터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이렇게 해서 좀 공간을 넓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귀납이 무엇인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귀납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지 아직 정확히 느낌이 안 오시죠?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순신은 죽었어요. 자, 그리고 또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종대왕은 죽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죽었고 저 사람도 죽었고 이 사람도 죽었어요. 자, 이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구체적이고 이 개별적인 사실들을 쭉 모아놓고 보니 모든 사람은 죽는구나라고 하는 이 일반적 원리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느낌 오시죠? 그래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통해 일반적인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 이것을 우리가 귀납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으로부터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을 말해요. 자, 요거는 또 어떤 경우냐면요,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원리가 있죠. 예를 들면 사람은 모두 죽는다. 이 사람은 모두 죽는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근데 이순신 장군은 사람이야 라고 이제 또 하나의 전제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는 건 결론. 그럼 이순신 장군도 죽겠구나. 이렇게 끌어내는 거. 그래서 일반적 원리나 법칙을 대전제로 두고서 그 안에서 이 소전제로 활용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사실을 하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연역법입니다. 자, 이 귀납법과 연역법의 차이가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좀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유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요, 귀납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자, 이 유추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둘 이상의 대상이 비슷한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 요것을 우리가 유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황소개구리라는 외래종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외국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외국어 외래어가 우리 언어 체계도 파괴할 것 같아 라고 유추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유추입니다. 느낌이 좀 오시죠? 이 유추도 귀납에 속한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읽을 이 단원의 지문들은요, 어떤 논증 방법이 쓰였는지를 파악하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귀납이냐, 뭐 연역이냐, 유추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문 간단하게 볼게요. 전체적으로 너무 자세하게 보기보다는 중요한 것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믿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탐구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개별적인 사례들이 좀 나올 거예요. 자, 이 파스테르가 살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미생물이 저절로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자, 요거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믿음이죠. 자, 그런데 이 파스테르는요, 권위에 따르지 않고 실험을 통해 반론을 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심을 품고 있었던 인물로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스테르가 결국에는요, 미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생명을 지닌 고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해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느냐, 의심은 마법사의 물과 같습니다 라고 비유를 해요. 자, 이 비유법 뭐가 쓰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세요. 이 글의 제목과도 연결이 됩니다. 글의 제목이 여기 있죠.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사의 물이라고 하는 제목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제목의 의미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글쓴이가 이야기를 해요. 밑도 끝도 없이 의심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사례들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첫 번째 바로 갈릴레이의 자유낙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당시 일반적 믿음으로는 더 무거운 것이 더 빨리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주장하자 대부분 이 주장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갈릴레이는 이 주장에 의문을 품어서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모든 물체는 무게와 관계없이 똑같은 속도로 자유낙하한다는 사실을 증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코페르니쿠스는요, 그 당시에는 누구나 이제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 코페르니쿠스가 의심을 품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잘못된 믿음에 의심을 품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입증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 바로 탐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논증 방법을 볼 수 있느냐? 잘 보세요. 파스테르, 갈릴레이,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를 했어요. 자, 이렇게 묶어 놓을게요. 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해서 그거를 통해서 뭘 얘기를 했냐면요.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당연한 상식으로 믿는 것을 의심하고 탐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끌어냈습니다. 탐구가 의심에서 시작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반적 원리, 법칙을 이끌어내는 요거 뭐라고 했죠? 바로 귀납입니다. 귀납. 자, 그래서 귀납 논증이 사용된 글이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김병수라는 사람의 감정은 언제나 옳다라는 글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게 나오냐? 자, 보세요. 나는 내 인생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버스를 운전하다 보면 뭐 이런 사람들을 신경 쓰다 보면 버스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합니다. 사람을 쫓아내는 데만 몰두하면 어느새 엉뚱한 곳으로 가버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 앞에 존재하는 것과 싸우는 것만큼 비생산적인 것은 없다. 나의 인생에 온 사람들을 쫓아내려 할수록 힘만 점점 더 빠진다라고 하는 글 뒤에 요거를 배치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유추가 쓰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요.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것과 버스 운전이라고 하는 것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이것이 이제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것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추가 쓰였다. 그리고 이 유추는 귀납에 속한다 라고 하는 거 계속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요거 보겠습니다. 아파트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나온 이 말인데요. 자,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층간소음도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결론이 뭐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문제도 소통으로 해결된다는 일반적 원리가 있으니까 층간소음 문제도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소통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쓰이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연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먼저 있었어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소전제. 이건 무엇이었냐면 그 층간소음도 사람 사이의 문제다. 자, 그렇다면 이 결론은 어떻게 이끌어지는 거예요? 층간소음도 소통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이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역 논증이 쓰였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논증 방법이 쓰였는지 그리고 각각의 논증에서 뭐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연역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전제, 소전제 결론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10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논증 방법의 타당성에 관한 설명을 묻고 있어요.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개별 사례로부터 이끌어낸 주장은 모든 사례를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완전한 참여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이 귀납은요,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이제 주장을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모든 사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A라는 사례, B라는 사례, C라는 사례, 이렇게 좀 많은 사례를 보니까 이런 결론일 것 같아라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그럴 거라는 보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 귀납의 특징은 좀 정확히 기억을 해두셔야겠고요. 자, 여러분 나머지 선지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어째서 적절하지 않은지 좀 확인을 해두시고요.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는데요. 이 외에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미래행 교과서의 설득 전략 분석하며 듣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요, 강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강연에서 어떤 설득 전략이 쓰였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기 전에 설득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읽어보면 더 좋겠죠? 그러면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설득 전략의 그 종류에 대해서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설득 전략에는요,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은요,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말하는 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인 근거를 든다는 건 이제 뭐 연협 아니면 귀납 같은 논증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설득력을 높이는 전략을 말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감정에, 이제 듣는 이의 감정에 호소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유머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공포심을 자극한다거나 아니면 듣는 이의 욕망을 불러일으킨다거나 뭐 분노 아니면 동정심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설득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성적 설득 전략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말하는 의 그 사람 됨됨이를 바탕으로 하여 전하는 말에 신뢰를 주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이의 뭐 전문성, 아니면 도덕성, 아니면 사회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강연을 좀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설득 전략을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도요, 특정 부분을 가리키면서 어떤 설득 전략이 사용되는지를 묻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것과 같은 설득 전략이 사용된 것을 골라라 하면서 다양한 선지를 구성해서 제시를 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득 전략의 내용은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두시기를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지문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들 때 힘을 빼면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자, 이제 강연 제목인데요. 지금 처음 보시면 야구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저도 야구를 곧잘 보는 편인데요. 라고 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청자와 자신의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공통의 관심사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듣는 이와 이 감정적 거리감을 좁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감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야구 선수들이 긴장 풀어 힘 빼라는 얘기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형 이거 2개 껴입었어? 추워? 나이 들었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그 되게 위급한 순간, 되게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오히려 힘을 뺐을 때 이제 그걸 더 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야구 선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 어떤 사례를 들면서 이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걸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성적 설득이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이제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좀 집안의 화목을 가장 자주 깨뜨리는 주범인 아버지가 할 말은 아닌데 라고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그 우스꽝스러운 부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 또 우리가 감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여기도 사투리를 실감나게 구사하고 있는 이 부분, 청중에게 재미를 준다는 점에서 감성적 설득 전략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만다꼬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자기가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다꼬라는 질문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힘을 들이고 있던 곳에서 힘을 거두어 들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강연의 중심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를테면 제가 강연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런 게 좀 긴장되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걸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듣는 이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이제 경험해봤음직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평소에는 막 잘 웃던 사람도 카메라를 들이대면 굳어요 라고 누구나 겪어봤을 일들을 얘기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죠. 이거는 바로 감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어떤 사례를 얘기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면서 차 바꿀 때가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이 차를 바꾸자 나도 차 바꿔야지 라는 욕망이 생겼다는 거. 그래서 이게 남의 눈이라는 카메라를 의식한 욕망일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만났고라고 질문을 해야 한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성찰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카피라이터 출신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 아까 직업적 전문성을 내세우는 거 무슨 설득 전략이라 했죠? 바로 인성적 설득 전략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신의 직업적 전문성을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 만다꾸를 되새겨보기를 권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 스스로를 성찰해볼 걸 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의 건강한 인생관,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됨됨이를 도덕성을 좀 강조하면서 또 신뢰감을 주는 인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는 부분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마라톤에 대해서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달리고 또 달리라고 얘기한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음료는 어디 있나요? 그래서 너무나 최선을 다해서 너무나 이제 그걸 달리기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쉴 때도 필요하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비축할 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인생에 대해서 고마움을 잊지 않을 정도의 조율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힘을 줄 땐 주고 뺄 때는 빼야 리듬이 생긴다 라고 하는 것들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 힘주고 뺄 때 빼고 하는 것들을 음악에 비유하는 모습 나오거든요. 음악에서도 강박만 있으면 리듬이 생기지 않죠 라고 하는 부분. 자, 여러분 요거는 어떤 논증 방법이 쓰였냐? 바로 유추입니다. 유추. 우리가 바로 지난 강의에서 이미 좀 공부를 한 부분이죠. 유추라고 하는 것 뭐였느냐? 유사한 속성을 가진 그 대상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른 속성도 그러할 것이라고 추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음악과 인생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지금 유추를 쓰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음악에서도 강만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인생도 강만 있으면 안 된다. 한 번씩 힘을 푸는 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 또 적용 지문, 광고거든요. 이 광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연필을 든 소녀의 사진을 제시를 하고 있죠. 이 사진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 감정을 자극하는 감성적 설득이 사용되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유니세프는 이렇게 어린이를 돕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요. 15,000원이면 연필 500자루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해 우리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 이성적 설득 전략이 활용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은아라고 하는 학생이 이제 엄마 아빠에게 용돈을 올려달라고 부탁하는 글이에요. 자, 이 글에서는 어떤 내용이 쓰였느냐? 자, 먼저 날이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서 버스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성적 설득 전략 쓰였고요. 다음, 자동차가 이제 연료가 없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처럼 나도 그렇다라고 하는 자신과 자동차의 비슷한 점을 근거로 들어서 이 유추를 사용하는 이성적 설득 전략 여기서도 사용됐죠. 자, 다음, 저도요 용돈을 아끼고 건강도 생각해서 저쪽 하면서 집안일도 돕고 있어요 라고 하는 자신이 이제 인성적인 됨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인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 나왔고요. 자, 이렇게 착한 딸의 용돈 이번 달부터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이 부모님의 마음, 이 감정에 호소하고 있죠. 그래서 감성적 설득 전략이 활용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글에서는 이성적, 감성적, 이성적 설득 방법이 모두 골고루 쓰였다는 거 여러분 체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하는 이가 사용한 설득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죠. 자, 일단 답은 3번이 됩니다. 지금 선수의 행동을 흉내내는 반언어적 요소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나오긴 하거든요. 뭐 어떤 그것이 나오냐? 양의지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더니 이현승 투수가 글러브로 이렇게 약간 쥐어박는 신용을 하더니 하면서 말하는 이가 이제 투수의 동작과 표정을 흉내내는 비언어적 요소를 활용하고 있어요. 반언어적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언어적 요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게 이제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데요. 나머지 것도 이제 볼게요. 자, 귀납 논증을 통한 이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였다. 맞죠? 다양한 구체적 사실로부터 주장을 이끌어내는 귀납 논증을 활용했고 이것은 이성적 설득 전략이 맞습니다. 자, 여러 구체적인 사례에 쓰고 있어요. 야구 경기니 뭐 마라톤이니 여러 구체적인 사례에 사용해서 설득력 높이고 있고요.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서 강연 내용에 집중하게 하는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자신의 간접적 또는 직접적 경험을 바탕으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